안녕하십니까 경찰 수험생 여러분. 조금 전에 2021년 8월 20일 시행 경찰 공무원 2차 시험 끝났죠. 오늘 이 시간은 형법 총평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윌 선생, 형사법 선생 강기주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형법 해설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해설을 하기가 싫습니다. 개편 전에 지금 마지막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과목이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그래서 제자님들이 지금 형사법은 형법 형사법은 다 90 넘기고 95, 90 이렇게 맞았는데 영어 때문에 어떻게 근데 과라 이렇게 많은지 뭐 50% 가까이 지금 과라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경찰을 뽑는 시험에 영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영어 그 과락 넘기신 분들은요 뭐 합격 기대하시고 영어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이제는 진짜 이 법과목만으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시험이 내년에 도래하니까 금방 또 내년 옵니다. 힘을 내시고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총평입니다. 형법 시험의 특징은 빠른 속도로 하고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의 출제는 총론에서 그동안 경찰직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 출제되었고 제수론 형벌론도 박스 문제로 출제돼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좀 이따 나옵니다만 상으로 했습니다. 강론의 출제는 중요 판례, 최신 판례를 혼합한 출제였으나 예년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이번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시험 전에 최신 판례 한 거에서 다 나왔고요. 또 이번에 안 한 최신 판례, 작년도 최신 판례 강의에서 제가 다 했던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신 판례 꼭 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번 이번 시험의 특징은 최신 판례가 다수 출제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수험생은 당황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드립대 오시면 한계가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한 수험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시험 유형이었을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박스 문제도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문제에서 5문제는 비중이 높은 것이죠. 20%인가요?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고득점이 힘든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평소 조문 이론 판례를 충실히 준비한 수험생들은 충분히 고득점 했을 것이다. 그래서 95점 맞았던 친구들도 있고요. 제 단톡방 보면은 뭐 형법은 이번 시험에서는 80점 넘으면 합격 점수입니다. 잘 보신 거예요. 80점. 이번 시험은 내년 형사법 통합을 앞둔 시험 과목 개편 전 마지막 시험으로 내년 시험 수준을 예측케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 이러한 출제가 예상이 되므로 수험생들도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으로 했습니다. 상중 정도 되겠습니다. 총론에서는 9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형법정주의, 동시범, 고의범과 가실범, 피해자의 승낙, 공범 파트가 이번에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동시범도 공동정범과 뭡니까? 구별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공동정범, 그 다음에 부작위범. 그래서 공범 파트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동시범, 정범과 공범 구별에 관한 학설, 그다음에 공동정범, 그다음에 부작위범, 그다음에 재수와 형벌 문제가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강론에서는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추인의제, 강간과 추행의제, 명예가란죄, 업무방해, 중강도. 강도에서 중강도 아주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재산죄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 공무의 직무에 관한 죄,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죄 이런 죄들이 나왔습니다. 수험 대책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판례 공부 시 단순히 결론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판례 결론에 이른 과정까지 판례 이론까지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공부 방법입니다. 기출문제 반복은 안정적인 점수를 위해서 물론 기출문제의 반복은 기본 점수를 막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입니다. 필요하다. 단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내니까요. 기출 판례의 출제 안 된 판결 요지 부분도 읽어보셔야 합니다. 최신 판례 문제 출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 최신 판례 정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변하는 시험 경향 이론 문제가 계속 등장하니까 학설 파트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합쳐져 가지고 형사법 출제되지 않습니까? 형법 70%, 형사소송법 30%. 그러니까 형법 총론 이제 예고된 그 시험 출제 비중에 하면 형법 총론이 35%, 형사 그다음에 형법
각치기 강론이라 그러죠. 각치기에 대한 이유는 강론 그럽니다. 35%.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이제 30%, 수사 파트 15, 증거 파트 15% 이렇게 총 100%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순수하게 법 과목 가지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형법은 이제는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더 뭡니까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얇은 강의 그거 가지고 통용되던 시절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더 뭡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진한 강의가 필요해요. 네, 문제 해설하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진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얇은 강의 반복해봤자 커트라인 금방에는 다가갈 수 있지만 합격을 하기 위한 점수대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한 강의, 그래서 자세한 강의, 그래서 불필요한 강의는 제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산, 강기주 강의를 들어야 된다. 강산 볼펜 그래야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형법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게임산업 진흥에 법률 28조 3호에서 게임물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에 허용되는 경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 이게 과연 포괄이임 금지의 원칙의 위반인가?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를 출제가 된 겁니다. 사실 죄형법정지 출제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것도 단순 암기, 이 형법적인 뭡니까 지식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한동안 안 내더니 좀 또 내고 있죠. 보시면 보세요, 해설입니다. 갑돌이 아저씨가 경품으로 실제로 이제 경품은 5,000원까지만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이 5,000원이 넘는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했다가 지금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게임산업법 그래요. 이 법 위반으로 지금 뭡니까 재판을 받고 벌금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볼까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제 이게 2020년 작년 12월 달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거든요. 한 번 더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 이용과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등을 경품적으로 허용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가 봅시다. 여기서는 물어보진 않았죠. 포괄이임 금지 원칙만 물어봤는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 부정 명확하다. 그 다음에 의무조항 28조 3호를 말합니다.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 이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는 즉 경품에 허용이 되는 경품의 종류 등을 명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 제형법정지 위반이 아니다. 답으로 떴습니다. 근데 일본 판례는 생소하다 하더라도 2번 이런 것들은 4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판례죠. 폭처법에 관한 활동, 이 활동이라는 단어 명확하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활동은 명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1항에서 규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력 등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형법정주에 위반한다를 줄여서 반한다. 좀 보시겠습니다. 성남 지역입니다. 성남 지역 영남인 100명 및 충청 향후의 소속 임원들이 2010년에 실시된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소해인 후보자를 누구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남 지역 영남인 100명 이분들이 이제 피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이재명 측 캠프에 있는 100명, 그 다음에 충청 향후회 회장과 향후회 지회장 등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취지 보도자를 배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보면 이게 과연 후보자의 경력에 포함이 될 것인가? 좀 낯서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문이거든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건 당시 조문입니다. 등등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나 신분, 직업, 경력 등을 게재하면 공표하면 처벌이 되는데 이 경력의 자리에 특정 단체가 지지했다는 것이 이 경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잠깐 좀 보실까요? 이 경력의 자리에 특정 단체가 볼까요? 조문? 네,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 실제로 충청향후회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데 지지했다고 공표를 했다고요. 이 지지 공표를 한 이재명 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즉 경력을 허위 공표한 것이다. 이 경력의 자리에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지 여부가 경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경력 등 해가지고 사건 당시 없던 조문 여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사건 당시에는 없었고요. 재판 끝나고 이 선거법이 이것도 경력과 별도로 넣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선거법을 다시 개정을 했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경력의 자리에 어떤 단체가 지지하는지 여부는 경력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볼까요?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 2 1항에서 정한 44조 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그러니까 음주운전 뭡니까? 2번 하면 뭐 옛날에 3진 아웃에서 지금 2진 아웃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위반한 사람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44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는가 여부입니다. 보시면 2회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이때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갑돌이가 이 신설되기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요. 신설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 신설되기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2회 이상으로 봐서 가중처벌할 수 있겠는가? 예,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이 전과를 포함시킬 수 있다.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죠? 2019년 6월 25일 시행되기 이전에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 여러분 형벌 불소급 원칙이 뭐예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금지 원칙 위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2회. 그래서 이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오케이? 알아두시고 이것도 뭡니까? 작년에 다 최신 판례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제가 동시보험 요즘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동시보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볼까요? 동시보험을 상징한 단어
좀 문제가 무지 길죠. 이 전체 문제가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을 겁니다. 박스 문제도 5문제나 되지. 지문도 길지. 영어는 어렵지. 갑은 상해 의사로, 을은 폭행 의사로 상호 의사 연락 없이. 제가 동시범을 상징한 동시범입니다 이런 말을 안 보여준댔죠. 동시범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예요? 의사 연락 없이. 그러면 얘는 동시범이구나. 같은 말 독립행위의 경합.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갑돌이 을돌이가 의사 연락 없이 수업 시간을 많이 본 거죠. A. 갑은 상해 의사로, 을은 폭행 의사로 해서 뭡니까? A를 때렸고, 즉 상해행위, 얘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상해 의사를 쓰니까 상해 행위가 되는 것이고, 폭행 의사를 쓰니까 폭행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상해의 결과가 갑의 행위인지 을의 행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좋습니다. 여러분, 동시범은 독립행위 경합 2가지 류가 있댔죠. 원인대뇌가 판명난 동시범은 이 이론을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판명난 대로 해결한다. 근데 판명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요? 네, 법이 개입한다. 동시범의 원칙은 19조. 판명나지 않은 경우면 법이 개입합니다.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63조 동시범 특례죠. 이걸 상해죄 동시범 특례. 원인대뇌가 역시 판명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정보에 의한다. 즉 공동정보에 의하여 처벌한다. 결국은 기수로 처벌한다. 이 말하고 그랬죠. 보시면 문제를 봅시다.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19조가 아닌 263조 문제다. 여러분, 263조는 상해죄 동시범 특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상해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 적용한다 그랬죠. 상해, 치사라든지 또는 폭행, 치사나 치상죄도 우리 판례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상해죄 동시범 특례. 그래서 263조 상해 여기는 폭행 치상이 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다. 1번 질문은 맞고요. 2번 질문, 만약 A의 상해가 갑의 행위가 아닌 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네, 원인애가 판명 났습니다. 그럼 법이 개입하지 않아요. 판명 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을의 폭행이라면, 을이 원인자라는 게 밝혀졌다면 을은 폭행 치상, 갑은 행위만 하고 결과 발생 못 시킨 것이니까 미수가 되겠죠. 펀치를 휘둘렀는데 펀치를 날리는데 얘는 헛방만 날린 겁니다. 이 펀치에 의해서 얘의 이빨이 부러졌다. 얘는 폭행치상. 얘는 그냥 상해를 했는데 결과 발생 못 시켰으니까 미수.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는 판명 났다.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론 해결한다. 3번, 만약 을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명하다. 여러분 판례 생각나시는가요? 가해의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죄 동시범이 적용될 수 없다. 여러분 동시범이 되기 위해서는 보세요. 동시범 독립행위 경합이지 않습니까?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독립행위, 의사의 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경합이란 말을 쓰는 건 동일한 객체의 결과가 발생한 거랬죠. 그런데 최소한 뭡니까? 지금 첫 번째 독립행위, 행위는 해야 됩니다. 행위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는 이거로 한 것이니까 행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즉 분명하지 않다면 19조든 263조든 아예 동시범이 아니 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안 했다고요. 을이 불분명하다 이 말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폭행이 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동시범으로 엮어지지도 않는다.
일단 만약 A에게 갑과 을의 행위로 인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보세요. 행위로 상해가 아닌, 이게 상해가 아니라 사망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마찬가지죠. 상해, 치사, 폭행, 이게 폭행, 치사에도 26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를 적용합니다. 오케이, 이걸 물어봤습니다. 틀렸네요. 답입니다.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3번.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먼저 답 먼저 볼까요? 답은 쉽네요. 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방조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조 고의 플러스 정범의 고의. 정범의 고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실현되는 범죄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정범에 실현되는 범죄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X. 답입니다. 다른 건 볼까요? 채권자 A가 돈 빌려준 사람이죠. 채무자 갑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장인이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돈을 빌려줄 적에 못 받을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빌리는 사람은 뭡니까? 갚겠다 그러죠. 허위로. 그런다 하더라도 보면 뭐라 나왔어?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갑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망이가 안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받을 줄 알고 빌려줬다면 사기가 안 된다. 됐고요. 3번 볼까요? 가볍게.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학원 4층 건물 소유자 사건에서 나온 판례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띄어냈습니다. 출제를 한 것이에요.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나 그 전기 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다. 그러면 임차인도 화재를 예방할 주임무가 인정이 될 수 있다. 건전한 상식으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무단횡단시킨 사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인과관계 인정, 과실보험 인정. 최근 다른 직렬에 기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본 것이죠. 시험 전에. 그래서 무단횡단시킨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방조의 고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정범 행하는 범행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방조범의 고의는 방조의 고의 플러스 정범의 고의가 필요한데 정범의 고의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피해자 승낙 이제 다 먼저 볼까요? 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승낙할 것이라고 기대 예측만으로는 그죠? 승낙이 기대 예측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추정된다 틀렸습니다. 승낙 기대 예측 시험 동영 때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아버지 명의를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 우리 판례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인정입니다. 다른 거 잠깐 봅시다. 네, 동거중 절도 사건, 범행 현장에서 목격하도 만료하지 않은 사건, 양해죠. 피해자의 동의 인정. 그래서 묵시적 정확히 표현하면 양해입니다. 묵시적 양해,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간됐죠. 절도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추행적 승낙 부정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에서 무효인 경우 제가 세 가지 안장보 안수기도 사망 사건, 장난권투 사망 사건. 그 다음에 보가 뭐예요? 네, 보험 사기 상해 사건.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상해죄 인정입니다. 보험 사기 즉 범죄를 목적으로 승낙한 경우는 무효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됐고요. 네,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처음으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학설지변에 있고 제가 학설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정본과 공본문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보시면 학설 이음 볼까요? 형식적 객관설, 그 다음에 제한적 정본 개념, 그 다음에 뭐 의사설, 그 다음에 이익설. 네, 이번에 친절하게 이제 학설 내용 보여줬어요. 행위 지배설. 잠깐 자료를 보면서 뭡니까? 포도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학설집에 있는 건데 잠깐 보시면서 이 문제를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본과 공본의 구별. 정본 개념의 우위성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정본과 공본을 구별할 적에는 정본 개념 우위니까 정본이 무엇인가를 밝히면 나머지는 공본이 된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정본 개념의 우위성 그런답니다. 볼까요? 정본 개념 이론은 제한적 정본 개념 이론과 확장적 정본 개념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지문에 나왔는데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 정범이다. 나머지는 공범이다. 여기는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이 조건을 설정한 자는 모두 정범이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봅시다. K가요, 을을 사시미 칼로 찔러 을이 사망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구속요건적 행위 그래요. 그죠? 살인죄의 조문에는 살인행위가 구속요건적 행위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살인죄에서는 사람의 사망이 살인죄 조문의 어려운 말로 구속요건적 결과입니다. 이때 갑이 을 살해를 K 킬러에게 교사했고 얘가 을 살해를 방조했습니다. 제한적 정본 개념 이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정범을 좁게 보는 겁니다. 정범을 좁게. 그래서 구속요건적 행위를, 즉 살인죄를 예를 들면 살인행위를 행한 자만, 이게 살인행위죠. 행한 자만 정범이다. 즉 K만 정범이다. 나머지는 다 공범이다. 이게 제한적 정본 개념 이론입니다. 확장적 정본 개념 이론은 뭐냐면 을 사망의 조건을 설정한 자, 이 조건 설정은 이제 학자님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쉽게 말하면 기여한 자입니다. 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자는 여기는 뭐라 해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즉 살인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 정범. 살인행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만 정범이다. 얘만 살인행위 했으니까 얘는 나머지는 공범이다. 여기는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조건을 설정한 자, 기여한 자입니다. 을 사망에 기여했죠. 당연히 기여했습니다. 기여했습니다. 다 공범이 돼버려요.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질문 잠깐 봅시다. 공범의 처벌 규정. 먼저 알아야 될 전제 개념은 제한적 정본 개념 이론은요, 정범만 처벌하자 그래요. 정범만 처벌하자. 그래서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행위 위에 구속요건적 행위 위의 행위까지 가벌성을 확장한 형벌 확장 사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한적 정본 개념 이론은 누구만 처벌하자? 네, 정범만 처벌하자. 근데 우리 형법은 31조, 32조 규정을 두어서 애들도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형벌 확장 사유 그럽니다. 제한적 정본 개념 이론은 공범의 처벌 규정, 이서 말하는 공범은 31조, 교사범 32조, 방조범을 말합니다. 형벌 확장 사유 그래요. 근데 확장적 정본 개념 이론은 여기 출제는 안 됐지만 이것도 알아두세요. 원래는 얘들도 정범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죠? 확장적에 의하면 을 사망에 기여한 자는 모두 정범이다. 기여했다 다 정범이에요. 근데 우리 형법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만들어서 얘들은 정범이 아니라 교사범, 방조범으로 별도로 처벌하잖아요.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방조범은 필요적 강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유다? 축소 사유다.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원래는 정범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확장적 정본 개념 이론에 의하면 31조, 32조 규정 때문에 정범으로 처벌이 아니 되게 된다. 그래서 뭐 처벌의 범위를 확장한다. 그래서 형벌 확장 사유입니다. 수험생이니까 여러분들은 제한적 정본 개념 이론 그러면 공범 규정은 이걸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 제한적은 정범만 처벌해야 되는데 31조, 32조 규정 때문에
얘들도 처벌이 되니까 확장, 제한, 확장 사유. 그런데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에 의하면 원래 교사범과 방조범도 정범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 정범으로 처벌이 아니 되고 별도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니까 정범으로 처벌 못되게 한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처벌의 뭐 축소 사유다. 처벌의 형벌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은 축소. 반대말이네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잠깐 보실래요? 구속요건적 해당 행위를 스스로 행하지 아니한 간접정범, 그죠? 간접정범. 간접정범 우리가 정범이지 않습니까? 즉 갑돌이가 심신 상실자 K를 이용해서 얘를 범죄를 범했다면 이런 우리가 간접정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하면 살인행위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간접정범은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 행위를 스스로 행하지 아니한 간접정범은 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은 살인행위 행한 자만 정범이다. 오케이? 근데 확장은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자는 다 정범이다. 다음에 학설 특강 때 제대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기준입니다. 형식적 객관설은요 조금 전에 했던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연결이 되는 거랍니다. 여기는 이제 객관설이 있고 주관설이 있고 그다음에 행위 지배설이 있어요. 근데 객관설에는 다시 형적 객관설과 시적 객관설이 있고요. 주관설에서는 고의설, 의사설, 이익설, 목적설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 아프시죠? 어떻게 해요? 형적 객관설,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그래서 구속요건적 실행을 직접 행한 자만 정범.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엔 실적 객관설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주관설에서 고의설, 의사설, 이익설, 목적설이 출제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범의 의사를 가지고 하면 정범, 공범의 의사를 가지고 하면 공범. 쉽죠 이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행하면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행하면 공범. 오늘날은 이제 또 통설 판례가 뭘 취합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을 했죠. 행위지배설, 기본과 행할 때도 특히 록신의 행위지배설입니다. 그래서 단독 직접정범 행위지배는 실행지배라 그러고요.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 다 아시는 이야기죠. 문제를 좀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요건상 실행이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속요건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구속요건 실행에 기여한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 객관설. 형식 객관설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과 연결된댔죠. 이론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네,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범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으니까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적 객관설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구속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연결된다. 형법 31조, 32조, 31조 교사범, 32조 방조범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31조, 32조가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되죠. 31조는 교사범, 32조는 방조범, 즉 정범이죠.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하면 이 공범 규정은 형벌을 확장 사유, 형벌을 확장하는 사유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31조가 교사범, 방조범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좀 외워야 되겠구나. 알아두시고 정범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 근데 이 시험이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의사설의 내용을. 청부 살인업자는 구속요건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여러분 청부 살인업자는 자신이 범죄의 주인공을 행한다는 정범 의사는 없는 자로 본답니다. 그죠? 이익설이랑 거의 연결이 돼요. 의사설, 고의설, 이익설, 목적설 같은 말인데 고의설, 의사설 같은 말이고요. 이익설, 목적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부 살인업자
공범자의 의사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범이 된다가 아니다. 틀렸네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여기까지 이익설의 내용입니다.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 이거 쉽네요. 학설을 모르더라도 제3자를 위해서 하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강도하는 이유가 고아원을 기부하려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공범이 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오늘날 뭡니까? 통솔팔레는 행위지배설입니다. 그중에 이제 록신의 행위지배설이에요.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이 되어 정범이 된다. 맞습니다. 간접정범, 그러니까 행위지배란 말이 정범의 유형에 따라서 말이 바뀐댔죠. 단독 직접정범 행위지배는 실행지배, 공동정범 행위지배는 기능적 행위지배, 간접정범 행위지배는 다시요. 직접정범 또는 단독정범 행위지배는 실행지배, 공동정범 행위지배는 기능적 행위지배. 앞에 기능적, 분업적이라는 의미죠. 컬분담. 그다음에 간접정범 행위지배는 의사지배, 도구의 의사를 지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만 틀리네요. 네, 3번이고요.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보면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행동대형 갑을 병은 조직의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대 조직 행동대 A를 살해하러 공모하였다. 설명에서 공모했네요. 갑은 쇠파이프를 들고 차량에 탑승하던 중 사태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조용히 혼자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제가 뭡니까? 실화손익파 조직원 사건 생각나신가요? 네. 공모관계 이탈, 실행의 착수 전에 이탈한 놈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의 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실화손익파가 지금 파라다이스파를 치러 가요. 파라다이스파 두목을 살해해요. 여기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갑에게는 살인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틀렸다. 실행의 착수 전 이탈이다. 이탈 이후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든 공모 공동정범 예를 그대로 냈네요. 보스랑 뭡니까? 똘만이랑 반대파 보스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그죠? 공모자 중에 일부인 을이 뭡니까? 살인행위를 했습니다.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하면 갑돌이도 살인 즉 공동정범이 됩니다.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이인상이 공모하고 그 중에 일부가 실행위로 나아간 경우 공모자도 실행위자 함께 공동정범이 되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시요. 이인상이 공모를 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실행위로 나아간 경우 공모만 한 자도 공동정범 인정. 그래서 공모만 한 자도 공동정범 인정. 멋있는 말로 공모 공동정범. 맞고요. 그 다음에 안 한 것 보면 뭔가요? 갑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음료수 잔에 치사한 독약을 넣고 사라진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독자적으로 A를 살해할 마음으로 보면 뭡니까 여러분? 편면적 공동정범이죠. A 다음 을은 갑이랑 같이 할 마음이 있는데 갑은 을이랑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거. 그래서 편면적 공동정범, 일방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에 네. 강도 살인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을이 이를 보고 갑의 양해하에 절치 의사로 참여하여 갑은 A 지갑과 현금을, 오늘 주인공 을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갔다. 승계적 공동적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가담 이후 부분만 책임지니까 승계적 공동정범, 우리 판례 입장은 그 이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담 이전 부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담 이전 부분 살인에 대한 책임지지 않다. 맞습니다. 6번은 3번이고요. 7번 부작위 범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본 판례죠. 아들 시술 사건 부작위한 사기죄 인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 그죠?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부작위한 사기죄 인정.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이건 나온댔죠.
건축자재 치우지 않은 사건. 2심에서는 부작위한 업무방해죄 인정해드렸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이 부작위가 즉 공사자재를 치우지 않는 이 부작위가 자기와 같은 형법상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 즉 동가치 부정. 그래서 부작위한 업무방해죄 부정했죠. 나왔네요. 드디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범인 도피와 직무유기 이 경우에는 하나이가 자기범과 부자기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범만 성립하죠. 무조건 투여라 사건 아시나요? 그래서 범인 도피죄만 인정이 되고 직무유기죄는 부정이 됩니다. 오케이, 뭐 쉽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예, 8번 형의 가중 감경. 이것도 제가 최신 판례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의무적 감경 사유 존재가 인정이 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서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제55조 이야기입니다. 법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55조 1항 정확히 말하는 3호 징역형을 감경할 적에는 유기징역과 유기금고형을 감경할 때는 형기 2분의 1 이때 형기는 상한과 하한 즉 단기와 장기 모두를 2분의 1만 한다. 재심 판례, 전압제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하만이 아니라 상한과 하한 모두를 틀렸습니다. 상한과 하한 모두를 2분의 1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경합범에 대해서 형법 38조 1항 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여러분 38조 1항이 이 경합범 동시에 경합범의 처벌입니다. 그중에 이제 3호는요. 이종우형은 뭐예요, 여러분? 병과합니다. 동종우형은 뭐예요? 네, 중한제의장이라는 다기에 2분의 1 가중해서 처벌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갑돌이가 1월 1일 A죄, 2월 1일 B죄를 범했습니다. 여기는 징역형, 여기는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3월 1일 날 지금 뭡니까? 재판을 받아 기소가 돼 가지고요. 5월 1일 날 A죄, B죄 모두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징역형에만 장량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장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원리대로 설명을 하면 1월 1일에는 뭡니까? 장량 감경이 재판상 감경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 즉 장량 감경 사유가 있었어요. A죄 할 때는 A죄의 경우에는 장량 감경 사유가 있고 범행의 동기가 참작할 만한, 여기는 없다면 별도의 죄니까 2월 1일 범행 당시에는 이때는 뭡니까?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분유를 한 통 훔쳤다. 참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범행은 예를 들어서 인장 같은 거 위조했다. 인장 위조가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그래서 감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에 대해서 장량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유보하다. X입니다. 틀렸고요. 법정에 하한이 설정됐다. 단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단기가 있죠. 절도죄가 단기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1개월이 되는 것이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니까 단기가 뭡니까? 1개월이죠. 근데 3년 이상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처한다. 그런 단기가 3년 이상입니다. 3년. 아무튼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전압제 판결 났습니다. 37조 후단의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제가 37조 후단, 그럼 사후적 경합범까지 애우시라 했죠. 39조 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적에는 39조 1항 후문이 뭐냐면 의무적 감면입니다. 그 중에 뭐 하기로 했어요? 감경했다. 감경하기로 했다. 그러면 역시 55조 1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 하한 모두를
적용되지 아니하여 틀렸네요. 적용돼요. 형기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다 틀렸네요. 지금 틀리지면 다 설명이 틀렸죠. 닐 절도죄로 세 차례 걸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누범 기간 내에 누범 3년이죠. 형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누범 기간 내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을 강화한 특가법이라 그러죠.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 5조 4 제5항 1호가 적용이 되므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별도로 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 2심에서 이렇게 재판했답니다. 특가법 5조 4 제5항 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이 다르다 그래요. 누범은 여러분 뭡니까?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자가 형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뭡니까?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장기 이별 가중히 처벌하죠.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이 특가법 제5조 4 제5항 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누범 가중을 또 해야 된다 그럽니다. 플러스 또 뭐 해야 된다? 여기 이 형에다가 또 뭐 해라? 장기 이별을 가중해서 처벌하라 그래요.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범이라면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누범 같은 경우에는요, 뭐 상습범인데 누범 가중 처벌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별도로 노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범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여기도 특가법의 요건과 누범의 요건은 다르다. 그래서 별도로 또 누범 가중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틀렸고 얘만 맞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9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을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 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그다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 행위로 인한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상해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수술 발생한 것이라며 각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랬는데 실체적 경합관계를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실제로 갑돌이가 6세 꼬마 A를 뭡니까? 성폭행하는 경우입니다. 갑돌이가 이제 이 의뢰 부모랑 친구도 있는데 의뢰 엄마를 PC방에서 만나요. 자기 남편이 술 취해서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원래 얘가 소화기호증이 있는 애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꼬맹이가 자고 있으니까 이불채 얘를 뭡니까? 이 다리 밑으로 이불채 싸가지고 그 집에서 나옵니다. 다리 밑으로 데려가요. 이게 약취입니다. 지금 약취하고 성폭행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결국엔 얘는 안 죽었는데 우리 판례는 실체적 경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까요? 특가법 미성년자 이제 유인으로 시작하면 특가법 있거든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하는 법률 위반죄,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 위반, 실체적 경합이다. 이건 함정입니다. 상해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 우리 판례가. 한번 볼까요? 이건 최신 판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실제로 여러분 그 가스크 피해 사건 들어보셨죠? 131조 1항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을 부정처사는 제가 부정행위라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합니다. 보면 갑돌이가 환경부 공무원인데 이 가습기죠. 피해 사건은 이제 그
피해 사건의 정보를 애경 가습기 만든 회사. 여기에 뭡니까? 돈을 받고, 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식사 등을 제공받아요. 뇌물을 받고 이 정보를 애경 측에 뭡니까? 피해 사건에 관한 진행 정보를 알려줍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부정행위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부정행위. 그러니까 뇌물 받고 저녁 식사 등의 뇌물을 받고 뭐 해줬다? 정보를 알려준다. 그럼 부정행위입니다. 뇌물 받고 부정행위. 계속 이건 뭡니까? 15차례 이상을 했습니다. 뇌물 받고 부정행위.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는 정보를 제공 안 했습니다. 그럼 이 뇌물 받은 게 마지막, 여기는 뇌물만 받고 뭘 안 했다고? 부정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수뢰 후 여러 번 걸쳐서 15차례 걸쳐서 했다 있죠. 이게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되는데 마지막 부정행위, 그죠? 마지막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 수뢰 행위를 수수행위를 별도로 뭡니까? 처벌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우리 판례는 포괄일죄가 된다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말이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특강에 했습니다. 이번 특강 때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있어서 쭉쭉 해가지고 뭐예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여기서는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 포괄일죄가 된다. 보면 최후의 마지막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도 그 전에 있던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여기에 함께 뭐가 된다? 포괄일죄가 된다. 같은 업체고 그러니까요. 피해 목욕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별도로 수뢰 후 부정처사 플러스 뇌물수죄의 실경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수도 뭐가 된다? 그 전에 있었던 수뢰 후 부정처사죄 포괄일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다 아는 판례죠. 네, 제3자 뇌물수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상경이다. 다 아실 것이고 또 뭐 다 아시는 판례죠. 시험에 다 나왔던 판례입니다. 업무방해, 그 다음에 폭행. 2심에서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다. 즉 폭행, 업무방해,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뭡니까? 처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판례는 흡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 또 많이 했던 거죠. 다 먼저 볼까요? 네. 약치에서 약치는 뭡니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해가서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에 두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상대의 반응을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약치가 뭐예요? 폭행과 협박으로 자신의 실력적 지배에 두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실력적 지배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개념은 에우라 했죠. 연습 많이 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실력적 지배에 둘 수 있으면 충분하지. 반응 억압할 정도는요. 강도죄의 폭행법이 그래요. 답이 맞고요. 4번 뭡니까? 네. 친권자도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도 미성년자 악취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1번은 네 드디어 뭡니까? 제가 나온다는 베트남 여성 사건이 나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폭행이나 협박이나 불법적인 살상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러면 약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디 있어야 되죠. 약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틀렸습니다. 성립한다. 그래서 친권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외조부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서 자의 의사에 반하면 자익에 반하면 된다는 판례죠. 그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네, 제가 중요한 나온다 그래 나왔습니다. 제가 1인 3역 사건, 즉 갑돌이가 뭡니까? 고등학생 역할, 고등학생을 또 스토킹하는 여자 행세하고요, 또 선배 행세를 하죠. 1인 3역 사건 또는 선배하고 한번 하라 사건 생각나시죠? 성관계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속인 사건,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버전 말씀드렸습니다. 처벌되지 아니한다. 유괴간음죄 인정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의리 이것도 최신 판례 할 텐데요. 중간간죄 또는 중강제추행죄 심시상시 또는 항급상태에 해당한다.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거나 그때 판례 갈 때 슬래시 했죠. 일시적 의식을 잃은 상태. 그 다음에 잃었다.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심시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 중간간음이나 중강제추행죄 상황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돼요? 즉 수단.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수단이고 중간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성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에서 보호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항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실제로 뭡니까? 이 채용 절차, 편의점 사장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정입니다. 보호감독자. 오케이. 채용 절차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하려는 사람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편의점 사장은 보호감독자가 된다. 채용 절차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302조 미성년자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여러분 그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의사를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엉덩이 만진 사건 실행착수 인정되지 않아. A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강간의 예비모가 신설되었다. 이걸 알고 있는가? 2020년 5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댔죠. 우리가 둠자도 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실행착수 인정되지 않아서 민수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예비로는 처벌된다. 오케이? 답은 2번이에요. 12번 명예가란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했다 그러면 고의 부정이랬죠. 최신 판례도 나왔네요. 뒷길에서 친척이란 말에 제가 속지 마라 그랬죠. 마을 주민이 들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공연성을 인정한 전화비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대학교, 이것도 저번 최신 판례 했었습니다. 사이버 대학교 쭉쭉 해가지고요. 객관적 사실이 부합하는 비하구가 학생 회비도 내지 않았는데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이버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 사건 이렇게 우시고,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판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인정. 여러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이 되면 비방할 목적이 뭐가 된다? 부정이 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맞는 질문입니다. 리을
기레기 이것도 78회 때 설명을 드렸죠. 기레기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저번 주에 시험 전에 한 겁니다. 정당이로 위법성이 조학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 맞네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에 13번 논문을 대작하거나 그러면 위계나 업무방해가 된댔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 나오는 순간 업무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비자 발급 신청 사건 여러분 충분히 심사한 대표적인 사건이랬죠. 위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 성립합니다. 답은 1번이고 얘도 논문입니다. 논문 대작 그러면 성립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유출한 시험 문제 제출하지 않은 사건. 사립고등학교 뭡니까? 수학 선생님이죠. 학원가에 뿌렸지만 시험 실자인 고등학교 측에는 중간고사 문제였죠. 다른 문제를 제출했죠. 그래서 업무방해죄 부정입니다. 그래서 유출한 시험 문제 어디 갔어요? 유출. 시험 실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행위가 유출된 문제가 시험 실적에 제출되지 않았다. 키워드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 부정이 아니다. 학원가에 유출한 문제랑 학교 측에 전달한 문제가 다르다. 맞습니다. 그다음 14번 중강도 중요하다 그랬죠.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먼저 볼까요? 네. 절도범이 체포를 멘탈한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2명입니다. 제가 차량 트리범인데 차량에 경보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차량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경찰 2명이 떴습니다. 공직방과 별도로 제가 체포를 멘탈할 목적으로 경찰 A, 경찰 B를 때렸는데 경찰 B에게 상해가 일어났습니다. 원칙도란 뭐예요? 경찰 A에게는 중강도, 경찰 B에게는 중강도 상해, 즉 강도 상해가 되죠. 우리 판례는 포괄하여 강도 상해 1점만 처벌했습니다. 오케이? 맞고요. 양주절도 사건. 네, 이 사건이 중강도의 기수 여부는 중강도 기절. 중강도의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중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뭘 기준한다? 폭행 협박이 아니라 그저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한다. 그래서 제가 중강도 기수 여부는 중강도 기수 미수 여부인데 기수 여부만 적었습니다. 이게 승부처죠. 폭행 협박이 아니라 절도의 기수 여부를 기준한다. 절도가 실패했습니다. 이게 양주절도 사건이 양주절도 실패 사건이 전화비처 판결로 중강도 기수 여부는 폭행 협박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절도 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중강도의 미수다. 양주를 훔치는데 실패했다. 나머지도 볼까요? 네, 단순 강도의 중강도인가 특수 강도의 중강도인가는 우리 형법 335조가 중강도입니다. 중강도는 지금 조문에 의하면 전 2조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즉 333조 단순 강도, 334조 특수 강도, 335조가 중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강도의 처벌은 전 2조에 의하여 처벌이 되는데 즉 단순 강도의 중강도와 특수 강도의 중강도 뭘 기준으로 한다? 네. 절도할 때의 행위 태양을 모양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할 때의 행위 태양을 기준하는 데죠. 그래서 폭행 협박할 적에는 뭐 했으니까? 흉기를 휴대했으니까 특수강도로 처벌되는 중강도가 됩니다. 틀렸네요. 특수강도로 처벌되는 중강도. 날치기 나왔습니다. 날치기 우연히 나오면 강도 될 수 없다. 끌고 나오면 강도 된다. 뭐가 나왔는가요? 시험에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잘 내셨죠, 여러분? 이 경우에는 아니죠. 제명이 강도가 되니까 다치겠으니까 무릎을 질질 끌어서 무릎을 까지게 다치겠으면 강도 치상죄가 됩니다. 틀렸어요. 여기는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네.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지문은 그 다음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번 나오죠.
횡령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혼자 점유하다가 혼자 점유. 부동산의 보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를 동산처럼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유의하게 제3자의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한다. 오케이. 점유는 권능이 없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옵니다. 드디어 이건 나왔죠.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누구의 주인공이? 공범이네요. 계좌 명의인이 공범이라면 사기 피해자하고 관계해서 횡령죄가 나올 수가 없다. 보관자가 될 수 없다 그러죠. 틀렸네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이라면.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부에 정한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금액. 이 경우에는 용도의 사용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 횡령죄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임명조합. 임명조합은 임명조합원과 뭡니까? 영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영업자의 소유가 된댔죠. 그래서 횡령죄가 나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만 틀리네요. 3번이고요. 그다음에 16번 배임죄 적절하지 않는 것 다 먼저 볼까요? 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을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배임죄가 그 많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놔두고 이게 출제가 됐네요. 네, 내년에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허망합니다. 쉬운 게 틀렸고 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금기현 임직원 예금자와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 부정, 배임죄 부정. 그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뭐 배임의 고의 제가 또 설명했죠. 최신 판례에서 언급하죠.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당한 대출입니다. 부당한 대출 같은 거 하면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된다. 맞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이런 채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해 강제집행 또는 보호전 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면탈죄 객체가 된다.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돌이가 있고요. 을돌이가 있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병원이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설 자격이 없는 판례 그대로 적으면 의료기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채권, 그 다음에 채권. 이 사람 관계에서 지금 뭡니까? 세무자, 채권자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물어봤죠.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무엇을 재산을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죠. 근데 이 경우에 이 채권이 뭡니까? 얘가 갑돌이가 을돌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공단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 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가 이런 갑돌이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을은 강제면탈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뭡니까? 비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같은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제면탈죄가 안 된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제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의 점유,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 점유 자기 소유죠. 이때 점유가 나오면 절도범의 점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뭐하라? 인정하라. 보호가치가 있는 점유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많이 했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하여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급했다.
이 권리행사 방해죄에서는 회사 소유 물건이 대표이사의 소유 물건이 된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푼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요. 많이 긴데 이것도 제가 자연재 특강 때 설명을 드린 거죠. 지금 주인공은 뭐냐면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신탁자. 보면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신탁자고요. 신탁자. 그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명의신탁한 이 부동산은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 또는 매도인 종래의 소유자의 소유랍니다. 얘가 얘한테 시켜가지고 이걸 허위 양도하더라도 누구는 이 신탁자인 채무자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자가 될 수 없다. 강제집행 면탈자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 소유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 나오면 채무자 소유 부정, 강제집행 면탈죄 부정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먼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중요한 게 답으로 떴습니다. 공무원 아닌 갑이 담당 공무원을 뭡니까 속였죠. 허위 인정을 모르는. 그래서 뭘 발급받았어요? 네,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공무원 아닌 갑이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경우 우리 판례 입장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한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죠? 네. 틀렸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빠른 속도로 다른 것도 볼까요? 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갑이 중국 국적 중국인인데요. 여기 콘도 지금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이제 그 중국인들이 뭐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죠. 자신의 인감증명서 중안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한 매를 작성하고. 근데 여러분 오려 붙였다. 이게 조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진정한 문서를 오인할 정도 외관과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걸 봐요. 2심에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거 위조 안 된다. 그럼 위조한 뭐가 없다. 공문서가 없다. 그러므로 동행사도 부정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오려 붙였다. 마치 뭡니까?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생각나신가요? 거기서 글자랑 숫자를 오려 붙여서 우리 판례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조 행위가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경유 징표는 다 맞추셨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인정. 경유 징표란 단어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법무사 갑이 위임인인 A가 문서 명의자는 나오지 않는데 B라고 적겠습니다. B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지금 법무사 갑이 이 권리 의무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즉 갑이 비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갑이 뭐라고요? 이 법무사 확인서면 사건 아닙니다. 갑이 피해자, 실제로 이 B가 명의자가 마약사범으로 지금 도주 중이에요. 그런데 비명의로 뭡니까? 문서를 작성했답니다. 동의가 없는지 뻔히 알면서 당연히 위조죄 인정입니다. 아시겠죠? 법무사가 지금 명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 명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됐고요. 19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볼까요? 4번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사교적 의뢰 형식으로 금품을 교받았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인정이면 뇌물 인정이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죠.
뇌물수재가 성립하지 않죠. 틀렸네요. 그다음에 새우젓 사건 생각나시죠? 공무원이 뭡니까? 자신의 명의로 어촌 계장님한테 새우젓을 보내게 하죠. 수뢰죄 인정입니다. 그래서 준 사람 어촌 계장은 뇌물 공여 받은 이 공무원은 뇌물수재 인정. 그래서 만든 지못 떴네요. 최신 판례 때 그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의 선박운항화가 담당 부서가 담당하는 중국 선박운항화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일이 아니다. 직무관리성 부정, 뇌물수수 부정. 그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받고 이런 것 이제 협회에 구체적으로 보여줬지만 그 전에 뭡니까? 이미 나왔던 판례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대가로 후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직무관리성 인정. 수뢰죄 인정입니다. 맞고요. 라스트입니다. 20번. 답이 1번이네요. 또 저번 최신 판례 특강 때 설명을 드린 것이죠. 전기 차단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에 걸쳐 일기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으로 한밤중에 갑의 집이 소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터폰을 하는데 뭡니까?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만나주지 않아요, 경찰을. 경찰이 만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기 차단기를 제가 전기 차단기 내린 사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칼 들고 나서 욕설하고 경찰을 찌를 듯이 협박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협박을 한 것이죠. 폭행협박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근데 경찰에 이 전기 차단기 내린 게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우리 판례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적법하니까 이 경우에는 공무집행죄 인정입니다. 그런데 뭘 들었어? 식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특수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 공포체험 강상공 특수 붙이는 두 문자죠. 단체 또는 다중의 일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면 그죠? 특수.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틀렸네요. 성립한다. 적법하니까 공무집행방해 특수 공무집행죄 성립합니다. 답입니다. 2번 다 아시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 국립대학교 공채심사 사건, 국립대학교 공채 사건, 공채심사. 이 경우 유기한 공직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차를 요구했다. 갑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지구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이에 갑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 없이 도주하자 추의 앞을 막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갑돌이가 경찰 A를 폭행했습니다. 공직방해 성립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어떻게 했어요? 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허위 서류를 뭡니까? 제출했다.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했다. 피고 주소를 허위로 개체. 그 판례랑 같이 상의해서 민사소송 제기.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가처분 신청 플러스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 이렇게 외웠죠? 허위 주장과 증거를 제출했다. 이 경우 공직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됐다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되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겁나 고생하셨고요.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오늘 하루만 쉬시고 즉시 이제 체력에 돌입하시고 기대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역시 오늘 하루만 쉬시고 다시 뭡니까?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부드릴 건 한 일주일만 쉬자 그러면 이게 한 달 되고 2달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또 반복해요. 똑같은 사항을. 한 2달만 더 있으면 합격할 건데 한 달만 있으면 합격할 건데 그래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넘치게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영어 못해서 이런 비겁한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 분명히 뭡니까 다 경찰 되실 겁니다. 내년 합격을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강기주였습니다.